안녕하세요. 저는 6장 로케이팅 더 유저를 발표하는 서울대학교 공간정보연구실 석사과정 김성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1장도 발표를 했었는데요. 근데 다시 들어보니 발음이 엄청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쓰면서 해보겠습니다. 6장 로케이팅 더 유저입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장의 핵심은 여기 3, 4, 5번에서 보이는 GPS, 네트워크 기반 위치 결정, 근거리 위치 결정이 될 것인데요. 상당히 많은 양의 내용에 대해서 약간 넓고 얕게 발음이 어렵네요. 다루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발표를 직접 들으시는 위치 기반 서비스 특론을 들으신 분들에게는 상당 부분 겹치는 내용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장에서 다루려고 하는 Locating the User가 뜻하는 바가 무언가 하면 LBS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바일 유저나 모바일 디바이스들의 위치를 결정해야 되고, 여기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에서 설명을 하는 장입니다.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그 간단한 원리나 특징, 각 기술들의 장점과 약점, 이런 것들을 배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술들의 정확도, latency, 그 파워의 소모량,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에서는 정확도를 정확히 이 기술을 사용하면 50m 근방으로 정확하다, 이 정도 수준으로까지 다루었지만 시간이 좀 오래된 자료이기도 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약간 상대적인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령 GPS가 네트워크보다 더 넓은 범위를 다루고 더 정확하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책에서 다루려고 하는 포지셔닝 테크놀로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아까 말했듯이 GPS, Network Based Positioning Technology, 이것은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무선 통신망, 핸드폰 통신망을 이용해서 위치를 결정하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Short Range Positioning Technology는 주로 근거리에서 사용하는 GPS와 이런 네트워크 베이스와는 다른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크게 이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 각 원리나 특징을 살펴본 뒤에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그림을 가져와서 간략하게 비교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PS에 대한 설명인데요. 바로 앞에 5장에서 또 간략하게 다루었는데, 먼저 GPS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위성을 통해서 위치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GNSS라고 부르는데요. GPS는 GNSS의 종류, 미국에서 제공해주는 위성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외에도 러시아의 글로나스, 유럽의 갈릴레오, 중국의 바이두 같은 게 있는데 주로 흔히 사용하고 있는 게 GPS고, 그래서 이것을 대표로 해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지금 지구 상공에 수많은 궤도를 통해서 GPS가 위성이 돌고 있는데요. 그 위성을 통해서 저희가 위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나오겠지만 최소 4개 이상의 위성이 있을 때 저희의 위치가 결정이 되는데요. 그를 위해서 궤도를 설정해서 더 정확하게는 적도를 기준으로 55도 기울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여러 개의 궤도를 설정해서 지구상의 그 어떤 지역에 있더라도 최소 4개, 5개에서 8개 이상의 위성이 항상 보이도록 궤도를 설정하고 위성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위성을 통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위치, 속력, 시간,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싱글 글로벌 지오데틱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전 지구를 하나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전 지구를 하나의 좌표 체계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GPS는 거의 공짜로 쓸 수 있는 기술입니다. 먼저 이 GPS의 기본 구성이나 원리를 살펴보자 하면, GPS는 위성에서 쏜 시그널을 우리 지상의 수신기에서 받고, 그 시그널이 지상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통해서
트릴레테레이션에서 3변법이라고 해서 그 거리를 기반으로 저 위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저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각 위성으로부터의 우리 수신기까지의 거리가 측정되면은 만약에 3개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저희 위치를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정확한 동일한 시간에 이것을 측정할 수 있다면은 이렇게 3개의 위성만 필요하겠지만 실제로는 시간이란 요소가 고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시간에 이걸 측정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시간적인 클락 업셋이라고 하는 그런 오차를 보정해 주기 위해서 실제로는 하나의 위성이 추가돼서 4개의 위성이 있어야만 저희의 위치가 정확하게 결정이 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3개의 위성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를 결정하고 하나의 위성을 더 추가해서 이 시간으로 인한 오차를 보정해 준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PRN 코드는 수도 레인지 노이즈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제가 방금 말한 위성부터 지상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위성의 경우에는 원자 시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시계를 가지고 있지만, 지상의 수신기는 저희 뭐 핸드폰,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오차가 있는 기기일 수밖에 없겠죠.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위성에서 쏘아낸 시그널이 지상에서 동시에 쏜 것까지 싱크로를 시켜야만 이 시그널이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서 위성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할 때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PRN 코드이고요. 이 PRN 코드를 싱크로나이즈 하면서 그까지 맞추면서 시간을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위성이 위치를 결정하는 시스템이고요.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이 GPS 위성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오차들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방금 말했듯이 시간에 대한 클락에 대한 에러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이 궤도에 대한 오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방법들로 보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게 지구의 이온층을 통과하면서 위성에서 쏘아낸 시그널이 약간 주파수나 속력이 변하게 됩니다. 이게 선형의 변화가 아니긴 하지만 규칙이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적어놓은 Dual Frequency GPS Receiver라는 방법을 통해서 보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오차입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한 GPS 말고 고급스러운 기능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대류층에 들어오게 되면 물의 증기로 인해서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값이긴 하지만 경험적인 모델을 통해서 95% 이상 해결할 수 있는 오차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적어놓은 게 Selective Availability인데요. 이게 GPS가 원래 미국에서 군용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 시그널에 고의적으로 노이즈를 끼워서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보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2000년 5월 2일을 기점으로 해서 사라지게 되었고, 이 오차는 이제 사라지고 민간의 GPS가 완전히 개방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Multipath Propag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GPS의 기본이 위성에서 쏘아낸 시그널을 지상의 수신기에서 받고 그까지 걸리는 시간인데, 하나의 시그널이 반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수신기에 들어오는 이런 다양한 경로로 들어오면서 오차가 생기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로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나 이런 근방에서 더 커지는 오차인데요. 이를 줄이기 위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과 같은 청릭 안테나 같은 것을 활용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초기의 신호는 받고 다른 경로로 들어오는 신호는 이렇게 튕겨내든지 받지 않는 형태로 수신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오차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만한 것은 Delusional Precision이라고 해서 위성의 위치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오차입니다. 저희의 위치를 결정할 때 최소 4개 이상의 위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그 4개의 위성이
만약에 한 곳에 쏠려서 있다면, 뭉쳐서 클러스터링 되어 있다면은 당연히 퍼져 있을 때에 비해서 우리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오차가 생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게 왼쪽 그림인데요. 그림을 보면은 그 위성이 충분히 퍼져 있지 않다면은 저희가 수신한 후에도 있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예측되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GPS에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GPS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성 부분이 있겠는데요. 이게 과거의 수치이긴 한데 먼저 24개의 3개의 추가적인 위성이 있는데, 스페어 위성이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활용하는 것은 24개의 위성이지만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3개의 위성을 더 돌게 하는 그런 형태로 위성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수의 위성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저 세그먼트는 저희가 지상의 기에서 사용하는 리시버, 수신하는 장치가 되겠고요. 자기의 기기가 이 GPS를 활용하려는 목적에 따라서 그 수준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더 정확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혹은 군용으로 이런 식으로 유저 세그먼트가 업그레이드 되거나 목적에 맞게 코스트를 고려해서 변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컨트롤 세그먼트라고 하는 것은 위성을 컨트롤하는 관제 센터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지구에 있는 5개의 컨트롤 센터에서 위성의 궤도 정보를 받아오고, 그 위성의 오차나 자세 제어 등을 명령 내리며 그 위성의 궤도 정보를 다시 그 수신기들에게 전부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3개의 구성 성분으로 GPS는 이런 3개로 구성이 되어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위성에서 보내는 시그널의 형태인데요. 제가 아까 말한 위성에서 지상으로 보내는 시그널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캐리어랑 PRN 코드, 내비게이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간략하게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캐리어는 말 그대로 저희가 담고 싶은 내용을 담는 그릇 같은 공간입니다. 여기 캐리어에 다른 PRN 코드나 내비게이션 메시지를 담아서 지상에 쏘는 것이고요. 그리고 PRN 코드는 아까도 간단히 언급했는데 여기서 종류가 2가지로 나뉩니다. CA 코드와 P 코드로 나뉘게 되는데, 간략하게 생각하면 아까 말했듯이 GPS는 군용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민간에게 개방된 약간의 정확도가 낮은 코드와 암호화된 정확도가 높은 코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이 각각 CA 코드와 P 코드가 되고 라고 이름 붙어 있고, 저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CA 코드입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내비게이션 메시지에는 위성의 궤도나 이런 위치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캐리어와 PRN 코드 그리고 내비게이션 메시지가 합쳐져서 이런 중첩된 시그널을 지상에 쏘면은 지상의 관제센터나 수신기에서 그거를 받아서 해석하고 위성을 제어하거나 아니면 위치를 결정하거나 하는 식으로 GPS는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아까 간략하게 PRN 코드를 활용해서 위성과의 수신기와의 도달 시간을 통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을 언급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다른 식으로 위성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것인데요. 도플러 효과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급차 같은 게 가까이 다가올 때 삐용삐용 소리가 굉장히 고주파로 높아졌다가 멀어지는 과정에서 낮아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이런 것처럼 물체 간의 상대 속도에 따라서 그 주파수가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위성에서 쏘아낸 내 시그널에 대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다면은 그 주파수가 변화할 것이고, 이것을 캐치해서 위성과 나의 거리를 속도와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이 도플러 프리퀀시를 이용해서 시그널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약간 재밌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가 직관이랑 반하는 것인데, 가만히 있는 물체보다 이 도플러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GPS 신호를 잡는 것이 더 정확도가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Differential GPS인데요. DGPS라고도 하고 저희 말로는 차분 GPS라고 합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드리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빨간색 세모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 세모는 저희가 이미 어떠한 기준점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이미 좌표를 알고 있는 점입니다. 그 점에서 위성의 신호를 통해서 시그널을 받은 다음에 그러면 실제 이 좌표 우리가 알고 있는 값과 위성을 통해서 계산한 값이 오차가 있게 되겠죠. 그 오차를 이 기준점 근처에 있는 수신기에서는 공유를 할 거다. 거리가 근방에 있다면은 그 오차의 정도도 비슷 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 오차를 수신기로 보내서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이러한 방식의 GPS 위치 결정 방법입니다.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GPS가 실내에서 작동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인데요. 사실 GPS는 기본적으로 위성과 나와의 직선 클리어 사이트가 확보가 되어야만 정확도가 높게 나옵니다. 즉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나 집안으로 가게 된다면 이 시그널이 멀티패스 혹은 그 강도의 약화로 인해서 잘 잡히지 않게 되고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려는 방법이 간단하게는 GPS 센서의 민감도를 향상시켜서 더 신호를 잘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다르게 시도되었던 방법이 수도리트라고 해서 높은 곳에 가짜 위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건물의 상층부에 있는 게 그것인데요. 위성이 아니지만 위성이 쏘는 것과 비슷한 신호를 쏴주는, 그것을 통해서 실내에서조차 위성 신호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GPS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고, 이와 같이 정말 다양한 곳에서 GPS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 쉽게 다가오는 것은 내비게이션 이런 것이 될 수 있겠고요. 농사, 군용, 여러 가지 목적, 심지어는 포켓몬고 이런 것을 통해서도 민간에 완전히 개방되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약간 정리를 하자면 GPS는 이제 전 세계를 커버리지로 가지는 앞으로 말할 위치 시스템 중에 가장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 위치 결정 방법이고요. 하지만 전력의 소모량 이런 것, 배터리 같은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소모량이 많고, 또 첫 번째 시간 TTFF라고 Time to First Fix라고 해서 위성 신호를 처음 받아들였을 때 그 오차를 계산하거나 다른 곳에서 받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의 LBS나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활용하려는 목적에 따라 다른 포지션 시스템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선택지가 생길 수 있겠죠. 또 아까 말했듯이 실내에서는 활용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Network Based Positioning Technology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하는 전화통신망을 사용해서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내 디바이스와 이 베이스 스테이션, 그 기지국에서 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범위는 GPS에 비해 낮고 정확도도 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네트워크 베이스 포지셔닝을 통해서 위치를 결정하는 다양한 방법들에서 이 장에서 다루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저희가 핸드폰 다 쓰고 있잖아요. 특정 기기를 하드웨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접근성이 편하다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먼저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 Network Cell Identification인데요. 기지국에서 저희의 통신기기가 신호를 받잖아요. 그럼 그 기지국을 기반으로 우리의 위치를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일 1콤마일, 제일 첫 번째 그림을 살펴보면 기지국에서
우리가 신호를 받아왔어. 그럼 이 기지국 근처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GPS와 달리 XY 좌표 이런 정확한 좌표가 나오는 것이 아닌 굉장히 근사값이 될 것이고요.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분할시켜서 이렇게 기지국에서 신호가 오는 방향을 세 방향으로 쪼개서 이렇게 원을 세 개로 나누기도 하고 또 신호의 강도를 고려해서 이 도넛 모양으로 거리까지 고려한 이런 식으로 거리까지 고려해서 도넛 모양으로 저희의 위치를 결정하기도 하는 식으로 위치를 결정합니다. 당연히 약간 부정확한 방법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 기지국의 개수가 많을수록 이 방법이 정확해지겠죠. 가령 도시나 이런 곳에 기지국 개수가 많다면은 상대적으로 기지국이 엄청 띄엄띄엄한 시골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장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angle of arrival이라고 해서 기지국에서 나한테 신호를 쏘는데 그 신호의 각도를 통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아까보다는 더 정확하게 cell identification보다는 정확하게 위치를 결정할 수 있지만 멀티패스와 같은 새로운 오차 에러에 노출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time of arrival이라고 해서 이것은 GPS와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방식으로 위치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내 디바이스에서 기지국까지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활용해서 나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GPS에서 3변법을 했듯이 그 세 개의 기지국에 대해서 이 세 개의 시간이 결정된다면 이렇게 반경을 가진 원이 세 개가 생기게 되고 저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time of arrival을 조금 더 발전시킨 게 time difference of arrival이라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방법입니다. time of arrival 방법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기지국과 내 디바이스 간에 신호가 오가는 시간을 재기 때문에 그 둘의 싱크로 된 정도가 오차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제외시키기 위해 나온 방법이 TDOA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지국 하나에서 기지국 A와 기지국 B가 두 개가 있을 때 그 두 개까지 신호가 왔다 갔다 걸리는 시간의 차이만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단순히 그 기지국에서 반경을 가진 원이 아닌 그 두 기지국을 초점으로 하는 포물 쌍곡선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A 곡선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더 걸린다. 그러면 거리가 A 곡선까지 몇 미터 이상 더 가까운 지점이 결정이 되겠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위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옆에 타임 오브 어라이벌의 약간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런 싱크로나이즈 오차를 줄일 수 있고 정확도가 좀 더 상승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방법은 Enhanced Observed Time Difference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기존의 방법들은 네트워크까지의 거리를 측정해서 네트워크나 또 다른 기지국을 통해서 그 위치를 계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디바이스 내에서 이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약간 네트워크 간의 싱크로가 안 돼 있을 수 있는 그런 오차를 줄일 수 있고요. 대신에 뭐 특정 소프트웨어를 더 깔아야 된다든가 디바이스의 파워 소모가 커진다든가 이러한 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까지 네트워크 기반의 포지셔닝 기술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으로 근거리 위치 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말했던 방법들 수신기와 신호를 보내는 발신기 사이의 거리나 신호를 통해서 위치를 결정한다는 것은 공유하는데요. 하지만 사용하는 것이 GPS의 시그널이나 무선 통신망이 아니라 저희가 아는 와이파이, 블루투스, RFID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 정도의 차이만 있습니다. 몇몇 특정 방법에 대해서만 살펴보면은 먼저 와이파이 베이스드 포지셔닝의 경우에는 방금 말했듯이
내 기기에서 나오는 와이파이 그리고 어세스 포인터에서 받는 와이파이 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거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위치를 결정하고요. 확실히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대신에 실내에도 이런 건 충분히 설치할 수 있으니까 실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 또 와이파이 포지셔닝의 하나의 특징은 핑거프린팅 같은 방법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이게 어떤 것이냐면 실내를 격자로 나누어서 이 지점이라면 어떤 발신기에서 나온 신호들이 어느 정도 강도로 도착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막 지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 지점에 가서 수신기에서 신호를 받았을 때 내가 이 핑거프린팅 지도를 보고 내 위치를 결정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약간 아날로그적인 방법이고 단점이라고 하면 실내 환경이 조금이라도 변하게 되면 지도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블루투스 테크놀로지인데요. 이때까지 했던 방법을 그냥 이번엔 블루투스를 활용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거의 유사하고 한 방법인데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기술들과는 다르게 블루투스는 그 내부의 보안을 세큐리티를 활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가령 와이파이나 GPS는 외부의 보안에 의지해야 되는데 당연히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안을 하여야 되는데 블루투스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보안에서 강력하다 이런 식의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RFID인데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시그널을 보내서 라디오 시그널을 보내서 사용하는 것인데 굉장히 주파수가 낮은 시그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근거리에만 전파되고 여기서 뭐 1m, 3m 그 정도에만 전파가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담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발신기 근처에 존재한다. 이 정도의 역할밖에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흔히 활용하는 게 출입구나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 박스 이런 곳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저희가 지금 뭐 물건을 사러 가게에 들어갈 때 택 같은 게 달려 있는 게 이런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통해서 근거리에서 위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적외선이나 음파를 활용해서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물체와 나와의 거리를 이 시그널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기반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결정하는 방식들입니다. 하나 재밌는 거는 데드로커닝이라고 해서 물체의 초기 속도를 결정한 다음에 이것을 외부에서 받아온 다음에 이제 이 물체 안에서 결정을 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느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어느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해서 초기 위치로부터 그냥 자기 혼자서 계산을 내부 디바이스에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근거리에서의 위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다룬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다룬 순서대로 GPS, Network Based Positioning, 그 다음 Short Range Positioning으로 갈수록 다루는 커버리지가 점점 좁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PS의 경우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Network Based에서는 통신망을 통해서는 통신망 근처의 그래도 충분히 넓지만 통신망 기반으로 하고 Short Range의 경우에는 정말 실내에서 아니면 그 신호가 잡히는 지역까지를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정확도가 더 낮아져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게 정확도가 더 높고 네트워크 베이스를 하는 게 그보다 정확도가 좀 더 떨어지고 실내에서 하는 거는 아예 정확도가 근사값으로 밖에 못 구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다시 파워 컨섬션의 경우에는 GPS가 가장 높고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 RFID 같은 거는 굉장히 적은 블루투스 같은 거는 배터리 소모량이 거의 없는데에 반해 GPS는
그 기기에서 그 GPS 신호를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량량이 상대적으로 꽤 큰 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특징을 가진 포지셔닝 방법들이 있고 오타가 있네요. 포지셔닝 방법들이 있고 실제로는 이 여러 방법들을 융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AGPS라고 하는 Assisted GPS의 경우에는 아까 설명한 GPS를 그 Network Based Technology랑 결합을 하여서 더 정확도를 올리는, 그리고 또 초기 GPS의 문제가 되었던 초기 TTFF를 해결하는 이런 방식으로 기술이 사용되게 됩니다. LBS를 위해서는 자기가 활용하려는 서비스에 따라서 필요한 정확도 혹은 특징이 다 다를 것인데요. 심지어는 전력 소모나 아니면 어떤 서비스에서는 초기의 위치를 빨리 잡는 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고, 그 특징에 맞고 그 목적이나 범위에 맞추어서 이런 서비스를 이런 포지셔닝 테크놀로지를 적용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